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밤 깊은 규방에 스며드는 공기는 비를 머금어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묵직한 석가래 아래 섬돌 위에는 가랑잎 하나 구르는 소리 없이 오직 침묵만이 고여 있었지요. 그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먼저 입을 연 것은 비단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아씨 화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낭낭함은 간데없고 마치 신라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야, 나는 아무래도 궁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아씨의 바느질감을 정리하던 몸종 다니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니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찌나 닮았던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쌍둥이라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눈빛에서부터 둘의 삶은 판이하게 달랐지요. 화연의 눈빛이 잘 가꾼 화초처럼 연약하고 고왔다면 다니의 눈빛은 거친 들풀처럼 꿋꿋하고 깊었습니다.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일 모레면 궁으로 떠나실 채비를 마쳐야 할 때입니다. 가문을 위해 내리신 결정이 아니셨습니까? 다니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저으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씨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들 하더구나. 웃음 뒤에 칼을 품고 정겨운 말 속에 독을 숨기는 곳이라고. 나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구나. 화연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한 아씨의 모습에 다니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다니는 제 주인이 얼마나 여리고 겁이 많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지요. 아씨, 하지만 이미 간택령에 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어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대감마님과 마님께서는 아씨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다니야. 화연은 다니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절박함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내가 나 대신 가주어야겠다. 순간 다니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멎는 듯 했습니다. 등잔불 심지가 파르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그저 철없는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씨, 어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늘을 속이고 임금님을 기만하는 대역죄입니다. 발각되는 날에는 저뿐만 아니라 아씨와 이 댁의 모든 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니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화연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다니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밤의 냉기가 그녀의 그림자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너와 나는 이리도 닮지 않았느냐. 내가 내 행세를 하는 동안 나는 병을 핑계로 요양을 떠나 숨어 지낼 것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게야. 아무리 그래도 어찌 종의 몸으로 주인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씨. 죽어도 못합니다. 다니는 마루에 머리를 박을 듯이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지가 뒤바뀔 일이었습니다. 다니의 완강한 거부에 화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어미를 생각하거라. 그 한마디에 다니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화연은 천천히 다니에게 다가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던 연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지금 내 어미가 먹는 약이 어디서 나는 것이지? 이 집에서 내어주는 약이 없으면 내 어미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을 거역하겠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어미에게 약을 줄 수 없다. 아씨. 다니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찮으신 어미는 다니의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어미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아씨의 말이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이 얼마나 잔인한 협박이란 말입니까? 다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망과 서러움 그리고 어미에 대한 걱정이 뒤엉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 어미는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약과 음식으로 극진한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약조하마.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렸다. 화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울던 다니는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씨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흩어져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화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정한 아씨의 얼굴로 돌아와 다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다니야. 이제부터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되는 것이다. 명심하거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화연이다. 그렇게 한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다른 여인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창밖에서는 마침내 참았던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니의 눈물처럼 그 밤은 하염없이 길고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의 비는 멎었지만 두 여인이 머무는 작은 별채에는 더욱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냄새 대신 이제는 마르지 않는 눈물과 한숨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지요. 그날의 약조 이후 화연은 무서운 스승이 되었고 다니는 서툰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주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화연은 다니의 모든 것을 지적하고 뜯어고쳤으며 다니는 그림자처럼 아씨의 뒤를 따르며 모든 것을 따라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걸음걸이부터가 글렀다. 볕 좋은 오후 좁은 툇마루를 오가는 다니를 지켜보던 화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는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며 매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다니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너는 지금 일가친척 집에 마실 가는 것이 아니다. 궁궐의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존의 앞에 나서는 것이다. 어찌 그리 씩씩하게 활개를 치며 걷는 것이냐. 보는 이가 다 민망할 지경이다. 죄송합니다. 아씨 아니 화연 아씨. 다니는 다급히 말을 고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입에 붙은 아씨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화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다시 해보거라. 허리는 꼿꼿이 펴되 뻣뻣해서는 아니 되고 어깨에는 힘을 빼거라. 시선은 정면에서 살짝 아래를 향하고 발을 뗄 때에는 치맛자락이 땅에 스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보폭은 지금의 반으로 줄여라.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나비가 꽃에 앉는 것처럼 사뿐히. 화연은 직접 시범을 보이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과연 물 흐르듯 유려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다니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과 아씨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 몸에 밴 세월의 차이를 어찌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는 몇 번이고 마루를 오갔지만 화연의 칭찬을 듣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그 몸짓은 필시 내 어미를 닮은 것이겠지. 어찌 그리 둔하냐. 화연이 무심코 던진 말에 다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미를 들먹이는 것은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니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만 화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말투였습니다. 앉아보거라.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엇이지? 연꽃이 아니십니까? 틀렸다. 나는 희고 탐스러운 목련을 가장 좋아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기에 처지가 우리와 같아 싫다고 하지 않았더냐. 지난 봄에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화연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단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씨가 좋아하는 꽃 하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씨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그날 저녁 찬거리를 걱정하고 어미의 약값을 셈하는 것이 단이의 삶이었으니 어찌 그것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즐겨 읽는 책은 무엇이고 그를 몰라 모르옵니다. 단이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화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어차피 궁에 들어가면 책 읽을 일보다 사람 읽을 일이 더 많을 테지.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누군가 너에게 무언가를 권하면 어찌 대답해야 할지 알려주마. 참으로 고우나 제 취향은 아니군요 하고 웃으며 거절하거라. 무언가를 원할 때에는 날이 좋은데 산책이나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식으로 돌려서 말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아씨 아니 예. 자, 따라 해보거라. 달빛이 참으로 고운데 따뜻한 차나 한 잔 나누었으면 좋겠구나. 화연의 낭낭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단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기만 한 소리로 그 말을 따라 했습니다. 달빛이 고운데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어찌 그리 멋대가리가 없느냐. 나누었으면 좋겠구나라고 했지 않느냐. 그 말 속에는 정을 나누고 싶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넌 그저 목이 마르다고 말하는 것 같구나. 화연의 닭달에 단이는 끝내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씨처럼 말할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종년 단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흉내낸들 제가 아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끄럽다. 울지 못할까? 화연은 단이의 등을 회초리로 내리쳤습니다. 아프기보다는 서러움에 단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자 화연은 단이의 곁에 쪼그려 앉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어쩔 것이냐?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내 어미가 죽는 것을 지켜볼 테냐?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내 어미의 피눈물 한 방울이라 생각하거라.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 말에 단이의 울음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어미. 그 이름 세 글자가 세상 그 어떤 회초리보다 아프고 무서웠습니다. 단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조금 전 화연이 시켰던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참으로 고운데 따뜻한 차나 한 잔 나누었으면 좋겠구나.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지요. 그 모습을 만족스럽다는 듯 바라보던 화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단이는 조금씩 자신을 지워나가고 화연이라는 허상을 제 몸에 덧씌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떠나는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단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옷과 무거운 가채가 겹겹이 얹혔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처럼 단이는 시키는 대로 몸을 맡긴 채 치장을 받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분명 아씨 화연이었으나 그 속에서 절망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동자는 틀림없는 단이 자신의 것이었지요. 모든 채비가 끝나고 소란스러운 마당으로 나서려던 찰나 단이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화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씨 아니 단이야. 어색하게 튀어나온 이름에 화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허름한 무명 치마 저고리 차림의 화연은 이제 영락없는 몸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밉게 마지막으로 인사는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단이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화연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단이가 흔들린다 한들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을 떼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일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가마는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차가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다니는 비단 치맛자락이 흙먼지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원의 작은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익숙한 약초 냄새와 함께 골골대는 어미의 기침 소리가 다니를 맞았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어미는 눈부신 차림의 다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친히 걸음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이 꼴을 어쩐다. 어미는 당황하여 마른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다니는 와락 어미를 끌어안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그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곧 멀리 떠나게 되어 마지막으로 얼굴을 뵙고 인사 올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우리 다니 아니 화연 아씨께서 궁에 들어가시는 날이 오늘이었지요. 부디 옥체 강령하시고 만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어미는 주름진 손으로 다니의 고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거친 감촉에 다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어미는 눈앞의 딸을 알아보지 못한 채 딸의 앞날을 위해 아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보다 더한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니 말입니다. 아씨께서 멀리 요양을 보내주신다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워낙 덜렁대고 아는 것이 없는 아이이니 부디 너그러이 보살펴 주십시오. 다니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금방이라도 통곡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준비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어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재라도 사서 잘 챙겨 드시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아씨,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어미가 놀라 주머니를 되돌려주려 하자 다니는 어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니를 제 딸 다니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어미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다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다가는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 같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부디 평안하십시오.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방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어미의 애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잠시만요. 우리 다니에게 화연 아씨에게 한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다니는 걸음을 멈춘 채 문고리를 잡고 섰습니다. 밥 거르지 말고 밤에는 따뜻하게 자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어미가 늘 지켜보고 있다고, 늘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꼭 좀. 결국 다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세차게 두어 번 끄덕이고는 도망치듯 행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자 야속하게도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대문 밖에는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종 차림의 화연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을 떼거라. 어서 가마에 오르지 않고 무얼 하느냐. 다니는 텅 빈 눈으로 화연을 한 번, 그리고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단이라는 이름도 어미의 딸이라는 자리도 저 낡은 집과 함께 과거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마에 올랐습니다. 육중한 가마문이 닫히는 순간 다니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용서 마십시오. 이 못난 딸은 이제 지옥으로 갑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니는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었답니다. 가마가 멎은 것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함께 멎는 것과 같았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눈을 멀게 할 듯한 햇살과 함께 낯선 세계의 공기가 다니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곳은 다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화려했으며 동시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곳이었지요. 끝없이 펼쳐진 박석과 용마루의 유려한 곡선,
단청의 오색 찬란한 빛깔이 그녀의 길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다니를 무표정한 상궁과 나인들이 둘러싸고 쉴 틈 없이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다니의 값비싼 비단옷을 꿰뚫고 그 안에 숨은 천한 신분과 거대한 비밀을 샅샅이 훑는 것만 같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함께 간택된 다른 교수들은 저마다 한껏 치장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거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며 서로를 곁눈질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다니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가짜다. 그 생각이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아 다니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아 모든 것을 실토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야 했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마침내 그들은 지존이 계시는 가장 깊고 높은 곳, 대전의 넓은 뜰 앞에 당도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낭낭한 내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납시었사옵니다. 모두가 일제히 땅에 머리를 박듯 엎드렸습니다. 다니 역시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그들을 따라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대었습니다. 거대한 용상이 놓인 단상 위로 붉은 골룡포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 이환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무게에 짓눌린 젊은 사자처럼 지치고 권태로운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간택, 아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제각기 다른 욕망을 품은 채 고개를 조아린 여인들. 그에게는 그저 지루한 연극의 또 다른 막이 오르는 것뿐이었지요. 모두 고개를 들라. 낮고 무심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교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아름다운 각도로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직 다니만이 두려움에 질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붕붕거리는 소리와 함께 큼지막한 벌 한 마리가 대전뜰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아, 큰일이로군요. 벌은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 교수들의 머리 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지만 감히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사색이 되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벌은 다니의 바로 옆에 있던 한 교수의 탐스러운 가체 위에 보란듯이 내려앉았습니다.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그 순간 다니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임금의 존재도 엄격한 궁중 법도도 자신의 위태로운 처지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린 여인과 그저 꿀을 찾아 날아든 작은 생명만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몸에 밴 본능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일하다 벌에 쏘인 동물을 돌봐주던 기억,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니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켜 가체에 앉은 벌을 향해 손을 뻗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리 오너라.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짓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벌은 다니의 손가락 끝에 잠시 앉았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붕소리를 내며 드높은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적.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상궁과 내관들은 경악으로 얼굴이 굳었고 다른 교수들은 저 무엄한 계집이 당장 목이 달아나리라 생각했습니다. 다니 역시 뒤늦게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새하얗게 질려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멈추어라. 그때 얼음처럼 차갑고 무심하던 임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방금 벌을 쫓은 아이는 고개를 들라. 다니는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상궁이 다급하게 옆구리를 찌르고 나서야 다니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임금의 얼굴. 그는 지친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로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것이라도 발견한 듯 오롯이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서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단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 연습했던 그 이름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물었다. 재촉하는 어명에 단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소녀 김가의 딸 화연이라 하옵니다.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단이는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단이를 한참 동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바뀐 운명의 첫 장이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날 대전 뜰 앞에서 벌어진 일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궁궐 전체로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당돌하다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필시 계산된 행동이라 폄하했으며 또 어떤 이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 말했지요. 소문의 중심에 선 단이는 죽은 듯이 제 처소에 머물며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벌을 내릴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과 오히려 총애를 받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마침내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전하께서 화연 소위를 찾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독으로, 그것도 늦은 밤에 말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단이는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상궁의 뒤를 따라 미로 같은 궁궐 복도를 걷는 동안 단이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들끓었습니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니, 그날의 무례를 꾸짖으실 것이다. 혹 내가 가짜임을 눈치채신 것은 아닐까? 화연. 아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칼날과 독약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당도한 곳은 임금의 개인 서재로 쓰이는 작은 별전이었습니다. 육중한 대전과는 달리 창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드는 아늑하고 고요한 공간이었지요. 방 안에는 묵향과 함께 깊은 고독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들라. 방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상궁은 문을 열어주고는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단이는 떨리는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붉은 골룡포 대신 편안한 흰 도포 차림의 이화는 창가에 서서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단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단이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전하를 배웁니다. 단이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아뢰자 그제야 이환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반쯤 그늘에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단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라. 단이는 조심스럽게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환은 단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에 단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낮에 보니 그대는 참으로 담대한 아이더구나. 아니, 무모하다고 해야 할까. 송구하옵니다, 전하. 송구한 줄은 아는가. 좋다. 그대의 부친이 예조판서라 들었다. 어릴 적부터 시와 문장에 능통하였겠구나. 아, 이것이 바로 올가미로구나. 단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화연 아씨에게 글줄이나 배웠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녀는 제 이름 석자 쓰는 법도 겨우 아는 처지였습니다. 단이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거짓을 고하면 더 큰 함정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하, 부끄럽게도 소녀는 글보다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는 것을 더 즐겼사옵니다. 종이에 쓰인 시보다 바람소리에 섞여드는 풀벌레 소리가 더 귀에 와닿으니 아비의 가르침을 제대로 잊지 못한 못난 딸이옵니다. 단이는 화연이 알려준 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되 그것을 고상하게 포장하는 화법을 떠올렸습니다. 이환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 기이한 아이로구나. 규방의 아씨가 글보다 흙을 즐긴다. 그리 흙을 만졌다면 손이 퍽 거칠겠구나. 어디 손을 한번 내밀어 보아라.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아무리 곱게 관리하려 애썼어도 물깃고 빨래하던 세월의 흔적이 어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단이는 체념한 듯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환은 말없이 다가와 단이의 손을 살폈습니다. 비단처럼 고운 다른 규수들의 손과는 달리
다니의 손바닥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굳은 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꽃과 나무를 벗삼아 그리도 열심히 가꾸었더냐. 손이 온통 상했구나. 그런데 임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에도 질책이 아닌 안쓰러움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다니는 놀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표정을 짓느냐. 내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할 듯이. 아니옵니다, 전하. 됐다. 나는 그저 궁금했을 뿐이다. 이화는 다니의 손을 놓고 다시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낮에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했느냐. 임금 앞에서 몸을 일으키고 다른 일을 위해 너를 위험에 빠뜨린 그 행동 말이다. 그것은 총애를 얻기 위한 영악한 계산이냐,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 충동이었느냐. 이것이야말로 그가 정녕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다니는 더 이상 꾸며낼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사옵니다. 무어라. 그저 무서워하는 사람이 보였고 살겠다고 버둥대는 작은 것이 보였을 뿐이옵니다. 소녀의 몸이 마음보다 먼저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어리석다 꾸짖으신다면 달게 벌을 받겠사옵니다. 다니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꾸밈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담담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지요. 이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다니는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낯선 것을 처음 발견한 아이처럼 다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물러가라. 짧은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다니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황급히 절을 올리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땀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젊은 임금은 밤이 새도록 서재를 떠나지 못하고 화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꾸밈없는 눈빛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관심은 곧바로 날카로운 시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니가 머무는 작은 처소는 한동안 발길이 뜸하여 고요했으나 그날 이후로는 축하를 명분으로 한 염탐과 시험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다니를 경계하는 이는 병조 판서의 여식인 박소희였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색과 학식을 겸비하여 스스로를 차기 국모의 제목이라 여기고 있었으니 뜬금없이 나타나 임금의 시선을 독차지한 다니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연꽃이 만개한 어느 오후 박소희는 자신의 처소 앞 정원으로 후궁들을 불러 조촐한 다과회를 열었습니다. 모처럼 날도 좋고 경회로 못지않게 연꽃이 곱게 피었으니 우리도 풍류를 즐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소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서늘하게 다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다니는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찻잔을 든 손을 움찔했습니다. 마침 오늘 쓸 좋은 먹과 벼루를 하사받았으니 이 연꽃을 주제로 각자시 한 수씩 지어 그 솜씨를 겨루어 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분명 전하께서도 우리들의 이런 고상한 소일거리를 기특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다니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기다렸다는 듯 화답하며 저마다 붓과 종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시집기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교양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었으니까요. 다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 망설이십니까, 김소희. 부친께서 예조판서 대감이시니 그 문제를 물려받아 필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지으실 터인데 저희가 모두 기대하고 있답니다. 박소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니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후궁들이 하나둘씩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옥구슬 같은 이슬을 머금은 푸른 잎, 진흙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는 군자의 모습,
모두가 하나같이 아름답고 막힘없는 글솜씨를 뽐냈습니다. 다니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하고 다니가 모든 것을 체념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과인이 없다고 이리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 그 목소리에 모두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된 임금 이환이었습니다. 박소희는 뜻밖의 행운에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이환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 마침 저희가 아름다운 연꽃을 보며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김소희께서 그 솜씨를 뽐내실 차례였사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다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임금의 시선까지 더해지자 다니는 숨조차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망신을 당하고 벌을 받자. 더는 이 가증스러운 거짓 연극을 할 수가 없다. 다니는 마음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소녀는 붓을 잡는 재주가 없어 시를 짓지 못하옵니다. 장내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소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만 저 연꽃을 보니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다니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임금을 그리고 모두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천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진흙을 밟고 흙탕물을 뒤집어쓰며 살았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저 진흙 속에서도 이 연꽃처럼 희고 고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글로 쓴 시는 아닐지언정 그 아이의 삶이야말로 한 편의 시가 아닐까 그리 생각했사옵니다. 그 어떤 꾸밈도 수사도 없는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이 자신의 이야기이자 세상 모든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단이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서늘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감동과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시는 붓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구나. 온갖 미사역으로 치장한 글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그 자체를 닮은 그 마음이 과인에게는 더 큰 울림을 준다. 그것은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단이를 향한 총애와 다른 이들을 향한 질책이 담긴 선언. 박소희를 비롯한 후궁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단이는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또 한 번 무사히 건넜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님의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화는 밤이 깊어지면 을의 단이를 찾았고 단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따뜻한 차를 들고 그의 서재로 향했지요. 권력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신하도 날 선 질투를 보내는 후궁도 없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임금과 후궁이 아닌 한 사내와 한 여인으로 마주 앉을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사옵니다, 전하. 또 잠 못 이루고 일에 몰두하고 계셨습니까? 어느 날 밤 촛불 아래서 상소문을 살피던 이환의 미간에 깊게 팬 주름을 보며 단이가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이환은 고개를 들어 단이를 보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낮에 보던 위엄 있는 군주의 것이 아니라 그저 지친 한 사내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너의 차를 마시지 않으면 이 밤을 온전히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환은 단이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든 채 말없이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빛에 단이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왜 그리 보시옵니까? 그저 신기해서 그런다. 너를 보고 있으면 이 답답한 궁궐이 아니라 너른 들판에 서 있는 기분이 드는구나. 바람 소리가 들리고 흙냄새가 나는 듯하다. 너는 어찌하여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을 처음 보는 아이 같은 그 맑은 눈 말이다. 송구하옵니다.
배움이 짧아 세상 물정을 모르는 탓이겠지요. 단이는 애써 겸손하게 말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 궁궐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 진심을 주고받는 법, 꾸밈 없이 웃는 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구나. 이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니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니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 놀라 숨을 멈춘 다니의 눈동자에 오롯이 자신의 모습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나는 외로운 싸움을 한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이 텅 빈 용상에서 홀로 버티고 있지. 그런데 이상하구나.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임금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 그저 너의 눈을 바라보는 한 사내가 될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고백처럼 울렸습니다. 다니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행복에 겨워 둥실 떠오르는 마음. 한편에 날카로운 죄책감이라는 돌덩이가 매달려 끝없이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토록 다정한 사람을, 이토록 외로운 사람을 감히 내가 속여도 되는 것일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하, 이제는 그리 부르지 않아도 좋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는 그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환하고 그 말에 다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환은 다정하게 그 눈물을 닦아주며 다니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다니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이 꿈 같은 행복이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습니다. 울지 마라, 화연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험한 궁궐에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내가 너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마.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의 약조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자신을 화연이라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니는 자신이 쌓아올린 이 모든 행복이 결국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차마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거짓된 행복 속에서라도 그와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깊은 밤 서로를 향해 온전히 포개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결합이 깊어질수록 비극의 그림자 또한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